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외모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생각하란 뜻일 텐데요. 물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처음 본 사람이나 아니면 일로 몇 번 만난 사람 속마음까지 일일이 파악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외모로 따지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사연은 바로 외모 하나, 우리 집 직업 하나만 보고 저를 개무시했던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딱 잡으실 거예요. 근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일단 사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좀 하자면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제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결혼을 할 뻔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길로 들어가는 결혼을 접고 저 혼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여성스러운 성격도 아닐 뿐더러 평생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기에 내 인생에 결혼은 절대 없다라는 독립적인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여자도 아니었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당연히 만남을 갖기 전에 비혼을 확고하게 의사표현했기에 남자 쪽에서 결혼을 요구하거나 부담을 주면 미련 갖지 않고 단칼에 만남을 끊어냈어요. 제 성격 자체가 내 일은 깔끔하게 하고 남은 여가 시간은 취미 생활에 투자하며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괜히 남자랑 결혼해서 시댁에 얽매이고 반대로 남자는 우리 집에 얽매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보단 일에 매달려 살 때였습니다. 저는 방송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PD나 작가는 아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에 경력직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경력직이었죠. 솔직히 아예 어리고 신입인 경우엔 말이라도 잘 듣고 어리버리하니까 가르치는 재미라도 있는데 경력직 신입인 경우엔 이미 머리도 굵은 데다가 자기 고집이 있어서 간혹 트러블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입에게 약간 경계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답게 뻣뻣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신입처럼 정말 유순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는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있던 우리 직원들과도 금방 친해지며 자리를 잡더군요.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서 관심이 가게 됐고 자연스레 친해지게 됐죠. 저보다 5살 어린 직원이었고 아무래도 경력직이라서 그런지 업무적으로 여유도 넘치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넘쳐서 인간적으로 호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선 차츰 누나 동생으로 부르게 됐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누나는 어떤 스타일 남자가 좋아요? 난 남자 안 사귈 건데? 왜요? 누나 정도면 남자들이 줄 서서 있지 않아요? 줄 서면 뭐해? 난 결혼 관심 없어. 그럼 사귀는 것도 관심 없어요? 글쎄, 어쨌든 데이트하고 썸 타는 건 모르겠지만 남자 만나서 결혼은 안 할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강했으니까 가능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동생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듬직하기도 하고 우울할 땐 나를 웃겨주기도 하고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의지하게 되니까 기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동생도 그걸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부턴가 슬슬 들이대더군요. 술 한잔 하자부터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려고도 했고요. 물론 그게 연인 같은 수준이 아니라 친한 사람끼리 툭툭 건드는 수준이라 알쏭달쏭하긴 했지만 적어도 동생이 저를 직장 동료나 누나가 아닌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사고를 치게 되죠. 회식 후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날 단둘이 소주 한 잔 더 하게 됐고, 그날이 마침 금요일인지라 마음 편히 더 한잔 하다가 다음날 눈을 떠보니 모텔 천장이더라고요. 놀라서 옆을 보니 이미 둘은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론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랑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안심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동생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얘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저 하룻밤 술김에 즐겼다 치고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분명 피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겼는지 갑작스런 입덧에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거라곤 예상 못했기 때문에 완전 패닉 상태였죠. 지울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일단 아이 아빠에게는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동생은 저를 붙잡고 누나,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해요. 뭔 소리야? 난 결혼 안 한다니까.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냥 나 몰라라 할 거예요?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결혼해요. 솔직히 결혼하고 애 낳을 생각을 하니 막막하더군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결혼하면 완전히 묻히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워낙 동생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한편으론 아이도 키우고 싶은 모성애가 강해서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동생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아차! 앞으로 남자친구를 그냥 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5살 차이가 나서 서로 사석에서 누나 동생이라고 불렀더니 글을 쓸 때도 자기 남편 여보라는 표현보단 이게 편해서요. 그래도 조금은 미심쩍었죠. 어쨌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니까 먼저 동생이 우리 집인 시골로 내려와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워낙 강력하고 깐깐한 아버지라서 솔직히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동생을 보더니 5살이나 누나인데 괜찮아? 이 말만 하시는 겁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애매하더군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버럭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정도 각오는 다 하고 있습니다. 누나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따님도 뱃속의 아이도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박력이 넘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동생이지만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정말 괜찮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이 약간 이상한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사이코에 가까웠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을 사이코라고 말하냐? 한마디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원래 인사드리러 가기 전부터 동생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좀 기가 세. 옛날에 사기도 당하고 거친 바닥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말투가 거칠고 행동이 무식하더라도 누나가 이해해줘. 게다가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시거든. 이 말을 엄청 해대서 그냥 좀 무식한 집안인가 보다, 그냥 말을 좀 험하게 하는 분들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 인사드리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린 남자에 꼬셔서 인생 팔자 꽂히려는 애가 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리 남편 될 사람과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손주를 배 안에 품고 있는 예비 며느리에게
다짜고짜 이런 막말을 퍼붓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잠시 멍한 표정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너는 좋은 대학 나왔다는 애가 그런 멍청한 표정으로 있니? 어서 들어와라. 순간 욱해서 확 뒤집어 버릴까 하다가 도대체 이 집안 꼴이 왜 이런가 궁금하기도 해서 오기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요. 근데 정말 말투가 무식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에 대한 무한 신뢰가 강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5살이나 많은 여자가 임신했다며 나타났으니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너는 만나는 남자 없었니? 원래 연하가 좋아? 네? 그게 아니고요. 나이 적은 남자를 원래부터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다더니 그게 너 같은 아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군요. 도대체 내가 이런 막말을 왜 듣고 있어야 하지?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애가 철이 좀 없어서 여자 보는 눈이 좀 아래란다. 그래도 너가 잘 맞춰주고 누나처럼 잘 이끌어주렴. 알았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말씀하시는 투가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 좀 거칠고 단어 선택이 굉장히 무식할 뿐이었지 마음은 따뜻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 주변에 보면 말은 좀 싸가지 없이 해도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은근히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부모님이 딱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뱃사람으로 자라시고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라 말투 자체가 거칠고 사고로 발을 다치셔서 약간 불평불만 많은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은근 정이 많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공격적으로 시비조로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행동은 정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제가 참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단 생각을 했죠. 어쨌든 첫날은 인사만 드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식사도 하고 집안 이야기에 바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간단한 인사만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가서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데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아이고 시골 어디? 경운기 몰고 다니시는 거야? 네. 그런데 왜요? 아이고 요즘도 경운기 끌고 다니고 재밌네. 부모님이 고생 많으시겠어? 아니요. 꽤 많이 지으세요. 논농사에 요즘은 특황작물도 하시고요. 그래 알았어. 누군 농사 안 지어봤나?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배 타고 나가면 나도 밭농사 지어봤어. 그거 얼마나 안다고. 얘야. 아이 됐다. 덕분에 옛날 생각나고 재밌네. 갑자기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은근히 우리 집을 무시하는 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옛날 말로 치면 거의 만석군이거든요. 물론 진짜로 만 개의 쌀가마니를 수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동네에선 유명한 땅 부잣집이었습니다. 농사를 크게 지으시고 요즘은 특황작물도 다뤄서 돈도 많이 벌고 계시고요. 그 덕분에 저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고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지 않으셨다면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좋은 대학 다니고 문제없이 생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 경운기와 농사라는 단어만 듣고 우리 부모님을 마치 밭농사 조금 짓는 시골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거야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차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그땐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아무래도 홀몸이 아니니까 친정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상견례를 앞둘 때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두 분이 먼저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된 거죠. 평상시에 거리감이 있는 게 사돈지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서로 얼마나 어색하셨겠어요. 어쨌든 대면 해도 일단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는 잠깐 차에서 짐을 좀 뺀다면서 차를 끌고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 차가 세 대입니다. 하나는 아빠 세단, 엄마 중고 중형차,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막 타고 다니는 트럭. 이렇게 세 대거든요. 엄마가 돈만 따지고 보면 웬만한 세단 끌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 집에 돈이 있습니다만, 괜히 그런 거에 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아빠는 고급차로 몰고 엄마는 그냥 중고 중형차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시골에서 저를 위해 밑반찬이랑 이것저것 싸들고 오신 터라 그 중형 중고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보셨는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월급 받은 걸로 집에 좋은 차 한 대 사주지. 사부인의 차가 너무 낡았더라. 아, 그거요? 그냥 엄마가 타시는 거고 낡은 게 아니라 시골에서 타다 보니 흙먼지가 좀 많아서요. 변명은 됐고 다 안다. 누군 모르니? 일단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시댁에 결혼 예단비 많이 안 줘도 된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좀 무식하게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라 해도 자꾸 말을 끊고 듣지는 않으니 답답했지만, 더 열받는 건 자꾸 우리 집안을 가난뱅이 무식 집안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나도 한때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역시 공부를 못하면 몸이 고생하거든. 그래도 그런 집안에 너같이 공부 잘하는 여자애가 나왔다는 게 용하다 용해. 이런 말을 예사롭지 않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솔직히 몇 번은 참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나를 잡고 요목조목 따지려고 했죠. 어차피 이딴 결혼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동생이 기가 막히게 이걸 눈치채곤 누나, 우리 엄마가 무식해서 그래. 제발 이해 좀 해주라. 이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 내 입으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너가 중간에서 제대로 처리해. 우리 집안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니네 엄마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무식한 집안 아니니까 가서 전해.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만남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빙글빙글 웃으면서 너는 내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니. 어른이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동안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은근히 돌려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판 붙어서 그런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촌도 옛날처럼 무슨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먼지 풀풀 나는 흙길도 아니에요. 웬만한 집은 서울에서 찌그러져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요. 특히 저희 집은 소도 키우고 특황작물도 재배해서 웬만한 기업만큼 법니다. 확실히 딱 잘라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부잣집 딸내미에 좋은 대학 나온 애가 이런 누추한 집안에 5살이나 어린 남자애 잡아서 시집 오려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니? 내가 너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해주마.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정말 또라이도 이런 상또라이가 있나요? 제가 시어머니를 또라이라 부른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솔직히 그때 결혼을 접어버렸어야 하는데 동생이 어찌나 매달리는지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자라나니까 이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좀 여러 개가 터졌어요. 먼저 첫 번째는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밀어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 동생이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일을 잘한 것은 맞지만 작은 회사에서 일할 그릇이 아니었거든요. 본인도 따로 사업 아이템이 있었고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나도 자금만 있으면
이거 밀어붙여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동생은 저에게 은근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누나, 혹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사업 자금 좀 빌릴 수 없을까? 야, 니네 어머니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아는데 왜 우리 집에 손을 벌려? 그 잘난 니네 집에 손 벌려. 누나 왜 그래? 그건 우리 엄마가 그냥 텃세 부리는 거야. 그냥 나이 차이 있으니까 괜히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고집 부리는 거고. 우리 엄마도 누나네 집이 잘 사는 거 알아. 이러는 겁니다. 그 말에 약간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사실 남편인 동생을 조금만 도와주면 훨훨 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서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 어느 정도 보았기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동생은 거의 성공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금 일부를 빌려주게 됐죠.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얘기 들었는데 집안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니? 사돈 어른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니? 아니요, 무리까진 아니고요. 괜히 남의 귀한 집 딸내미 볼모로 잡고 없는 집안 기둥 뿌리 뽑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만, 그래도 한 식구 될 거니까 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아들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렴. 이러는 겁니다. 말이라도 곱게 하면 이쁘기라도 하지 시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 후에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들과 동업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일찍 이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때 제가 빌려준 사업 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투자금액 회수하고 슬슬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희 아빠에게 빌려간 사업 자금을 한 푼도 갚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도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까지 했고요. 다행히 동생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투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이 좀 유난해지기까지 동생은 계속해서 우리 아빠에게 손을 빌렸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저를 보고 선뜻 돈을 빌려줬고요. 나중에 그 돈이 꽤 되는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때마다 확실히 차용증은 써뒀습니다. 그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잖아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까 어쩌면 100% 해야 할 계약 조건이었고요. 그래도 동생 사업이 잘 되니 기분은 좋았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면 그게 우리 가족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하필 우리 동네에 홍수 피해가 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 말이죠. 물론 저희 집에도 피해가 생겼고요. 자연히 결혼식은 좀 늦춰지고 일단 집에 있는 소나 작물들을 건져내고 피해량을 파악하느라고 부모님이 정신없으셨거든요. 저 역시 마음이 급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만났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주시면서 니네 동네가 무슨 첨단 도시도 아니고 봐라! 이 물난리 한번 나니까 동네가 다 떠내려갔더만. 이걸로 시댁에 가서 뭐라도 맛있는 거 사드려. 이러는 겁니다. 말은 참 재수없게 해도 역시나 마음은 고운 분이라는 생각에 성이니까 일단 받아뒀죠. 그리고 집에 와서 봉투 열어보곤 기가 찼네요. 달랑 5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봉투가 찢어져서 돈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5만 원 한 장 덜렁 들어있더군요. 이걸로 뭘 사 먹으라는 거죠? 이건 완전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졌죠. 어머니, 누굴 거지로 아세요? 그때부터 저도 막가기로 했죠. 이 정도면 예비 며느리 체면이나 위아래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무시당한 것도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으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제대로 엎어졌죠.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요. 왜? 5만 원이면 식사 정도 가능한 거 아니니? 내가 10만 원 줄 테니 이걸로 남편이랑 어디 가서 대게나 드시죠. 이러곤 확 나와버렸습니다. 제 뒤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동생이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도대체 이 등신 같은 놈은 중간에서 뭘 한 건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은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생은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려서 누나, 엄마 때문에 그런 거면 오해야. 진짜 미치겠네. 미안해. 내가 중간에 잘못했어. 이러길래 저도 한마디 했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저번에도 확실히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우리 집안을 개무시하냐며 동생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나자빠지더니 동생은 뭔가 결심한 듯이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두 번 다시 그쪽 집안하곤 상종도 안 하리라 마음을 먹고 일단 회사에 휴가계를 쓰고 시골로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길래 그냥 씹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좀 정리해서 내려갈 준비하고 있는데 아예 집 앞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와선 너 이럴래? 내가 니네 집안 좀 장난삼아서 약간 무시하듯이 말한 건 있다지만 이렇게까지 남의 귀한 집 아들놈에게 막 해도 되는 거냐? 누가 먼저 막 해대는데요. 됐고요. 저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정확히 계산할 건 하고 끝내시죠. 계산? 말 잘했네. 그럼 먼저 뱃속에 애는 주고 가. 어차피 산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애 낳고 꺼지라고. 어디 남의 집안 귀한 손주를 뱃속에 품고 가려고 그래? 어차피 가난해서 그 애를 키우기나 하겠니? 그냥 우리 집에 맡겨. 정말 끝까지 열받게 하는데 프로선수 뺨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는 낳자마자 데리고 가든 말든 알아서 호적에 올리라고 큰소리쳤죠. 지금 아이가 문제는 아니고 제 인생이 문제였으니 그때만 해도 아이 생각은 세심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봉투를 주면서 여기 계약서하고 수술비랑 너 산후조리비 같은 거 넉넉히 넣었으니까 애 나오면 바로 연락해. 계약서는 아이에 대해 양육권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아주 미친 개소리를 정확하게 지저대더군요.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완전 미친 노망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도 물러설 수 없어서 그까짓 거 하겠는데 대신 아드님이 빌려간 돈 좀 내놓으시죠. 그래, 그거 아들 통해서 이야기 들을 테니 일단 계약서에 사인이나 해라. 저는 사인하고 바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와보니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억울한 거예요. 괜히 저런 등신 같은 놈한테 마음을 뺏겨서 원치 않는 임신도 하고 원치 않는 모멸감만 받고 게다가 소중한 아이까지 뺏길 것 같으니까 너무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인생에 큰 변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를 보곤 친정아빠도 마음이 아프셨는지 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셨나봐요. 그러다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셨고 거기서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사업자금 빌려준 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예비 시어머니 눈앞에 통장 사본 보여주면서 완전 뒤집어 엎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동생이 찾아와서 잘못했으니 아버지 고소를 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친정 아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와서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한 번 뒤집어 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나 해서 고소건으로 만나기로 했죠.
어차피 아이 문제도 있어서 단판 지을 것도 있었으니까요. 약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대판 싸울 생각에 왔는데 갑자기 착한 시어머니 마냥 무릎을 꿇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아들 뺏기는 것 같고 너가 그냥 미워서 내가 일부러 못되게 굴었다는 거 인정하마. 정말 내가 못된 시어머니가 맞다. 욕하려면 날 욕해다오. 이러는 겁니다. 참나. 이제 와서 이러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쫙쫙 찢는 거예요. 그 계약서라는 게 바로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계약서였거든요. 저걸 왜 저러나 했더니 그냥 집으로 들어오고 결혼식 대신 일단 혼인신고부터 올리자는 겁니다.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며느리 대접을 해주고 자기가 엄청 잘못했다고 꼬랑지를 바짝 내린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또 속으로 무슨 꿍꿍이길래 이러나 했죠. 그래서 아니, 아드님이 날 쫓아다녔고 제가 계속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고요.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수두룩한데 고작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게 어딨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근데 고소는 좀 취하해 주렴. 가족인데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이 무릎 꿇고 이러는 것도 보기 좋지는 않아서 일단은 생각해 볼 테니 집에 가서 계시라고 했죠. 그러곤 집에 와서 친정아빠랑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친정아빠도 솔직히 빌려준 사업자금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한번 혼쭐을 내려고 그런 거라며 일단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혼인신고를 올리면 어떻겠냐고 약한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제 미래 그리고 뱃속의 아이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찾길 원하셨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이런 미친 시댁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미혼모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런 말은 안 하고 부시럭부시럭 소리만 들리더군요. 왜 아무런 말을 안 하나 해서 귀를 바짝 대고 들어보니 통화 버튼이 잘못 눌렸는지 자동으로 전화가 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희미하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아니, 중간에 사업자금을 빼가면 어쩌라는 거야. 지금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저놈의 집구석은 아주 배려가 없어. 무식하게 말이야. 마치 우리 집에서 돈을 빼가니까 지네 집안 난리 난 것처럼 우리 아빠 욕을 하고 우리 집안 무식하다고 깔아뭉개고 있더군요. 이놈의 기집애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 돈 문제 해결하고 애기는 우리 집 호적에 올리고 이혼해버려. 어디 늙어 빠진 년이 우리 귀한 아들을 뺏어가? 그리고 너도 이 병신같이 왜 그런 애한테 질질 끌려다녀? 아, 몰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듣는 내내 너무 열이 받아서 바로 들으라는 식으로 전화를 시어머니에게 했죠. 남편 폰으로 들렸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성질 가득했는데 제가 시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거니까 제가 아는 줄도 모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머 얘야, 어떻게 생각 좀 해봤니? 그래, 어떻게 혼인신고부터 할까? 그냥 아이만 들고 우리 집으로 오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단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왜요? 들어가면 애기는 뺏고 나랑 이혼시키게요? 이러면서 내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침묵이 흐르더군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기다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럼 우리 아들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그걸 빼가면 우리 아들이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이 어떻게 되겠니? 더 주진 못할 망정 그냥 좀 고소는 취하해 주고
그냥 조금씩 갚을게.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잔 심정이었던 거예요. 손주도 관심 없고 저랑 혼인신고는 아예 알 바도 없고 오직 지 자식 고소당한 거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다 늙어빠진 추한 여자만이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역겨웠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요. 철저하게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농락한 그 여자를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서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러니 저쪽에서 똥줄이 탔는지 또 연락이 오더니 결국 저희 아버지 집에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주 한 병을 사들고 와서는 잘못했다고, 자기 엄마가 실수한 거라고 또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절대 봐주지 않았죠. 야, 너 변명하는 거 지겨워. 이번이 몇 번째니? 니네 엄마 입단속하라고 내가 경고했잖아. 그리고 나는 너도 니네 엄마랑 입장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기 전에 알아서 해결했을 거야. 누나, 진짜 오해야. 나도 우리 엄마 저러는 거 쪽팔리고 싫어. 이번에는 정말 약속할게. 누나가 원한다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됐어, 꺼져. 네 말 안 들어. 아빠, 내일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앞으로 된 재산 다 압류 걸라고 해.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망설이지 마.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고 바로 소장을 접수했어요. 저희 아빠 백을 믿고 동생이 생각보다 사업을 크게 벌렸더라고요. 즉, 투자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랑 아빠가 돈을 달라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제 폰이 전화를 걸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데요. 그래서 혼인 관련해서 시어머니와 동생이 공모를 하고 아이만 뺏고 이혼하자고 종용한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혼인 빙자 간음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 검토를 좀 해보려고 했죠. 아빠가 지금 변호사님과 이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확답은 못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한 적이 있거나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있냐면서 이런 거 모욕죄나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으니 다각도로 검토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거 그냥 가만히 둘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갈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우면 되고요. 사회적으로 저도 능력 있고 집에 돈 있어서 키우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를 무시하고 그걸 넘어 우리 부모님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대하고 마지막엔 돈만 뽑아먹을 생각하는 그런 집구석은 법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법원에서는 차용증이 너무 확실하게 작성돼서 수일 내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생이 당장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동생 명의로 된 회사에 압류가 들어갔죠. 이때부터 시어머니, 아니 그 미친 여자에게 마구마구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단다. 아무리 그래도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아이 생각해서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좋겠다. 사돈 어르신 직접 만나서 내가 용서를 구하마. 그러면 되겠니? 지금 우리 애 피 말라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줬던 돈을 다시 뺏을 수 있니? 하루에 몇 번이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조리 씹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집 대문 앞에 동생과 그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가가니 둘이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누나,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여기서 투자금 회수하면 여지껏 버려놓은 거 다 물거품 돼. 나 망하는 건 둘째치고 빚더미에 앉을지도 몰라. 내가 정말 돈 갚을 테니까 기한만 늘려줘라. 지금 당장 차용증, 각서,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 좀 살려줘. 얘야,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다. 내가 소인배라서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너를 인정하기 싫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고
네가 용서할 때까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에게 기회 좀 줘라.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고 일단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말 그대로 기한만 약간 늘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을 전부 저한테 넘기기로 한 각서를 받아냈죠. 솔직히 이런 무식한 집안에서 제 아이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애초에 아이보다는 지 아들 밥줄 걱정이 먼저였던 시어머니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각서를 써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달이 이 인간들에게 빚을 독촉하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출산일이 막바지에 다가왔는데요. 남편이랑 다정하게 산부인과에 들어오는 산모들을 보면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내친 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 아이 아빠라고 하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괜히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인 것 같아 후회되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전부터 결혼은 싫었지만 아이는 꼭 한 명 낳고 싶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직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게 언제가 됐든 이자까지 붙여서 꼭 전부 받을 겁니다. 정말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다가는 이렇게 혼쭐 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혼모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선택한 길인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아빠 목까지 잘 키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근 길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